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1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국방론 편곡줄 하나 골랐고 이제 어젠가요? 2023년 마덱스가 끝이 났죠. 거기서 한국형 항모의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마지막 디자인이다 이렇게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이것,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 그리고 향후의 지향점, 어떻게 또 추가로 바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는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2021년에는 제가 직접 갔었는데, 마침 이 네이발 뉴스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핵심 이번 행사에 있어서 핵심은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먼저 이제 추이를 한번 보면 이 CVX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 했다는 건데 33,000톤급으로 저렇게 했다. 지금 뭐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대비 약간 키운 거죠. 그냥 일본의 이제 카가함이나 뭐 그런 건 좀 비슷하죠. 최근에 이제 F-35B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준 항공모함이 된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CVX-2. 위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제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난 2021년에 제안됐던 등장했던 모델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STOVL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톤수는 같고,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은 스키 점프대가 이제 생겼다는 거, 요런 점이 이제 차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CVX3이라고 해서 개선된 행위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 이제 2021년에 공개됐던 CVX2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이렇게 돼 있었죠. 33,000톤급. 이 톤수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없고 이제 스키 점퍼들을 쓰는 방식으로 나왔고, 과연 저게 제대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실려 있는 기종도 외국 기종인데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데는 의구심은 좀 있었고, 현장에서 해군 관계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최소한 복수의 항모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해군 이제 종사자들의 예측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계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척, 세 척. 그래야지 항시 한 척을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작전 상황에 투입할 수 있겠다는 뜻이죠. 자,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항모들이 그냥 이 좁은 대한해협에 국한해서 우리의 시야를 거기에 국한을 하면은 주위에 뭐 득실득실한데 가상의 적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보장받을 수 없죠. 그 두세 척의 항모가 한반도 주변에 맴돌게 된다면. 자, 이거는 어떤 다른 국가와의 어떤 연합전선 내지는 동맹관계를 활용한 작전 지역의 확대 이런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뭐 우리가 북한만을 위한다면 항모를 가질 이유도 그렇게 없지요. 예.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항모권을 잘 살펴보면은 큰 안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향하는 방향에 대한 것이 보여요. 지금 또 뭐 제가 다른 꼭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북미 종전선언 같은 것까지 같이 합해진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많이 등장했던 말이 있었죠. 가끔 유념해서 들으신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귀가 쫑긋쫑긋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뭐냐, 우리 국방력을 키우는 힘 중에 하나가, 키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키는 힘이 아니고 한반도를 지키는 힘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것이 2023 마덱스에 등장한 것이 CVX3.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VX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제안2라고. 제안3도 있고. 저기다가 또 군의 의견이 합쳐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보여주는 것은 그간의 진전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의 파워게임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항공모함 계획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니까 반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이 반대, 주변국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것도 반대하는 것이고, 최근 일본에 대한 행보를 보면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가게 됐잖아요. 결국 안 한다고 그러다가 예산도 배정 안 했다가 한두 달 만에 다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것은 뭐냐, 이 뒤에는 미국과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는 게.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뭐 먼 곳이에요. 조금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강화해서 가지겠다, 그것을. 현재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분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그래서 더 큰 그림도 있다. 예, 미국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 자, 여러분 그 느낌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뭐 동영상 보는 가치는 벌써 충분히 획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볼까요? 이게 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요. 일단 모양이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항공모함하고 비슷한데 톤수는 훨씬 작은 걸로 적혀져 있어요. 4만 톤? 저는 네이발 뉴스의 동영상도 봤는데 그 스스로가 안 믿게 하더군요. 이런 규모로 가는데 캐타필트도 2개나 가지고 있는데, 전자식 사출기 말입니다. 그런데 4만 톤으로 한다고 이걸?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길이도 270m? 되나 그게? 예,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캐타필트라는 자체가 너무 표준화돼 있어요. 저는 항공기를 띄우려면 필요한 규모가 있거든요. 지금 봐서 한 9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간 단계라는 것이 있고, 여러 파워 게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부분이 많다. 예, 일단은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 큰 힘이 있다. 예, 그걸 지탱시켜주는 힘이. 예, 윤석열 정부가 돌이키려고 하다가 돌이키지 못했던 그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몇 개 뜯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전 방식까지는 STOVL이라고 함재기를 이착륙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항공모함 자주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단어를 좀 숙지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쇼트 테이크오프 앤드 버티컬 랜딩이에요. 이건 뭐냐, 활주거리를 짧게 했다는 거죠.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자기의 출력만으로 이륙을 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무장까지 하면 더더욱 더 그런 거고. 그래서 쇼트 테이크 오프라는 것은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경사각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력이 쉽게 발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무장량 같은데 제한이 따를 수가 있어요. 최대 이륙 중량 같은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상에서 보통의 일반의 활주로보다는 짧은 활주로 해서 이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쇼트 테이크 오프고, 그걸 STO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륙은 어떻게 하느냐? 버티컬 랜딩이에요. 수직이 착륙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대중공업이 정의한 거예요. 정의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즉 앞에 두 모델은 이거다. 즉 이것은 수직 이착륙기를 전제한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예. 뜰 때는 무장을 달면 수직으로 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탁 뜨고, 착륙할 때는 무장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무장을 버리기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착륙 방식이었다. 이번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CATO, 카토바라는 방식으로 함재기를 이착함한다. 이게 뭐냐? 카타풀터, 즉 전자식 사출기. 예전에는 전기 사출기였지만 지금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전자식 사출기가 맞다고 보여요. 왜냐? 미국이 이 프로젝트를 살려냈거든요.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자식 캐타풀터, 미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기술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추진하겠죠. 캐타풀트는 뭐냐? 우리가 새총 당기듯이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비행기를 확 끌어서 하늘로 채서 날려보내는 거죠. 그게 전자식이다. 지금은 그것도 미국 이번에 포드급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프랑스의 차기 항모도 그 캐타풀트를 적용하게 돼요. 그게 훨씬 좋아요. 인력도 적고 크기도 작고 지금 뭐 신기술이긴 합니다만은 또 운용 병력도 적고 또 비행기에 무리도 안 가고 또 가벼운 비행기, 즉 무인기 같은 것도 동시에 날려보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힘 조절이 용이해요.
그래서 미래에 가는 방향성이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착륙할 때는 뭐냐, 어레스티드 리커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착륙할 때는 수직 이착륙이 아니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착륙할 때 뒤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줄처럼 거에 탁 걸리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줄을 쭉 뭐랄까 텐션을 주면서 늘어지게 해서 비행기를 좀 급하게 세우는 거죠. 예. 뭐 전형적인 미국 항공모함 이착함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온 건데 이제 톤수가 너무 적다라고 지금 프랑스 언론인들이, 관련자들,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구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4만 톤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전자식 사출기인데 이게 핵심이죠.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거가 현재 보면 전자식 사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항공모함도 다 이래요. 이런 형식이에요. 예. 여기 보면 가운데 흰 띠가 있죠. 저기가 밑에 사출기가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비행기를 딱 고정시켜서 팽 당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 항모 같은 경우는 90m짜리, 우리도 90m짜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크기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식 사출기가 두 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로.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되면 좋은 게 뭐냐. 일단 비행기를 짧은 시간에 많이 띄울 수 있다. 예. 자, 항모에 있는 비행기를 실제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거하고 싣고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필요할 때 빨리 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빨리 착함시키고, 이 함을 쉽게 시킬 수 있으면은, 즉 소티를 많이 할 수 있으면은 같은 비행기의 대수를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 숫자가 더 많은 것처럼. 이게 두 개인데, 이 270m에 4만 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여건 때문에 저는 스펙은 별로 의미를 둘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래서 다른 뭐 프랑스 항모도 그렇고 미국 항모도 그렇고 중국 항모도 그렇고 다 이런 유형이에요. 대신 항모의 덩치가 커지면은 함재기가 많죠. 함재기 숫자가 많아지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식 사출기의 숫자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3개. 먼저 중국 거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이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최근에 이제 진수했죠. 아직 배치는 안 된 것 같은데 중국의 후장함이죠. 세 번째 항공모함인데 8만 톤이 좀 넘는 것으로 봐져요. 예. 미국에 있는 뭐 니미츠급이나 최신 포드급 같은 경우는 10만 톤이 살짝 넘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작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작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뭐랄까, 지금 승량각 같은 걸 3개 덮어놨죠.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저게 사출기를 가려놓은 거예요. 예, 이 사출기가 3개예요, 지금. 예, 사출기가 3개고, 우리는 저게 2개예요. 즉, 우리의 것은 현재대로 2개로 간다면 그것도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폭이 좁은 거죠, 폭이. 후장함은 3개고, 8만 톤급 이상이다. 그 다음, 프랑스 차세대 항모.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건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거랑. 팽이라고 소위 부르는데, 이게 7만 5천 톤급이에요, 이거는. 여기도 3개예요. 그런데 이것도 개선된 디자인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것도 추가로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큰 틀에서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점선 동그라미 3개 중에 아래쪽 왼쪽 거 보면은 뒤에 이제 비행기 분사 뭐랄까, 바람을 막아주는 판을 비행기를 이제 이륙시킬 때 세우거든요. 하나 서 있는 게 보이고, 그 옆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 있지는 않아요. 저기도 사출기가 있어요. 사출 2개 있고, 저 멀리편에 사출기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3개 정도 되면은 7만에서 8만 톤급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보통 4대예요, 사출기가. 그래서 최신 포드급, 제럴드 포드급 같은 경우는 4개 사출기가 톤수는 10만 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2개로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5만 톤, 6만 톤? 5만 톤에서 7만 톤 사이 그 점으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게 이제 사진에 보이는 건 퀸 엘리자베스인데 7만 톤이에요. 7만 톤이고 이게 286m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영국 거, 죄송합니다. 프랑스 거보다 좀 살짝 작아요. 함재기 숫자는 40대에서 60대. 이것도 처음에 사출 방식도 고려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영국이 경제 여건이 안 돼서
이거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은 상황이 허락하고 경제 여건이 호전된다면은 여기다가 사출기도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280m 정도 되는 크기, 290m. 아까 프랑스 것은 한 300m 정도 될 거예요. 거리가. 잠깐만요. 프랑스 것은 한 310m 정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후장함도 그 정도 되거나 그보다 몇 미터 더 길거나 미국의 포드급, 제랄드 포드급 같은 경우는 한 340m급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번에 이제 270m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소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경우만 되더라도 286m니까 우리랑 큰 차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살수기를 장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예,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7만 톤이거든요, 이게. 예. 이거 좀 작아도 될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 같은 항공모함은 아니고, 규모는 한 퀸 엘리자베스급 형태도 지금 비슷하죠.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대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런 형식인데, 이것을 크게 참고하지 않았나. 함정의 형상은. 자, 이대로 가되, 우리는 캐타풀트를 장착하는 형태다. 그게 현재 그림하고는 제일 비슷하다. 그러면은 함재기 수도 저 정도급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줘요. 이것도 7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5만에서 한 7만 사이인데 7만에 가까운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영국도 현재 2척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최소한 2척 정도는 확보할 거예요. 아마 2척, 3척은 돼야 돼요. 한 척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척 가지고는 그냥 나 항공모함 있어. 국가의 자존심 차원이지 실제 투입한다는 면에서는 허점이 많은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그림은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급이다. 예, 퀸 엘리자베스급에다가 사출기를 장착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등장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델이 등장했는 것은 자체로서 큰 성과다라고 봐요. 예,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전 정부가 그냥 동의 없이 막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데,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둘째는 주변국, 특히 일본이 싫어한다. 중국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만에 합참의장 입을 빌어서 KF-21 함재기형을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야, KF-21 함재기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형 항모를 한다는 거네? 수직이 착륙이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 그 말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석연치 않게 인정을 하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 정부가 들어서서 안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압박이 있다고 봅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 크죠. 우리 빈자리를 한국이 메워주기로 돼 있었는데 한국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리면서 그게 한반도 북미 종전선언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데 북미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최근에 몽골에 관련돼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한반도 해역이 되게 중요한데 말라카 해협에서 남중국해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중국 본토 있죠, 우리 있죠, 일본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와 그 위에 대륙을 통해서 유럽에서 건너오는 것들이 있을 때 물동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 해역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중국의 코앞인데 그걸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난 21년 모르겠습니다.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청와대에서 정부 예산안에 70억이 올라갔었죠. 항모 설계 예산이.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던 당시는 민주당 여당이죠. 국방위에서 70억을 잘랐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말이 들어가서 70억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즉 그것은 뭐냐? 이 항공모함에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가 갖고 있던 교감은 당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차원의 어떤 극비 사안이었다. 큰 그림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윤 정부가 들어와서 죽였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거기다가 KF-21까지 다시 새롭게 말을 등장하면서까지 인정해가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
아직 앞으로 한반도 해역의 중요성이 훨씬 커질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이며, 한국은 또는 한반도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며, 그 중요한 해상 교통로는 한국이 1차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려고 한다. 미국을 환영한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의 기획자가 우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달라 한 거고 미국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자식 사출기는 미국에서 쉽게 건너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은근슬쩍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넘어가게 됐죠. 왜냐하면 KF-21의 함재기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작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작년 국방 예산에서 조선일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주변국의 불안감을 고려해서 항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즉 항모 예산은 이번에도 배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과물은 나왔고 진도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현안이라는 거예요. 항모, 중형 항모로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마덱스 2023에서 이런 모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단 한 단계 올라간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크게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게 됐었죠. 2021년 2월 달에 나온 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 기본전략 심의 의결했고 33년까지죠. 예. 총 사업비 2조 3천억. 이것이 죽이고 싶었는데도 계속 살아난다. 불사신처럼.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간다. 이것이 미국이 지탱해주는 힘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만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면 벌써 폐기됐다. 윤정부 들어서서. 아니잖아요. 오뚜기처럼 살아나거든요. AD에는 강력한 미국의 이해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게 이제 2021년 비슷한 시기에 현대중공업하고 카이하고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여러 주요 군사 기자들은 F-35B를 당연히 사야 된다, 당연히 하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항공모함 만드는데 외국에서 수직 이착륙기 수입해가지고 올릴 거면은 카이가 현대중공업하고 MOU를 맺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공모함 기본 설계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KF-21의 함재기형이 당연히 고려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KF-21의 설계에는 함재기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고 설계가 되어 있다. 특히 강성이라는 부분에서, 기체 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공사를 하지 않고도 양쪽으로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디자인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거꾸로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끝에 수많은 변죽이 울렸고, 특히 국방기자들,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남고 KF-21이 오히려 치고 나오는 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뒤에 큰 힘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난 2021년에 공개됐던 그 스키 점프대에 있던 그 CVX2입니다. 여기 함재기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확대한 거거든요. 엔진 한 개짜리죠. 엔진 한 개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직 이착륙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현대중공업에서 설명했죠. STOVL이라고.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F-35B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모델로 오면서 KF-21로 함재기형으로 딱 굳어진 거예요. 분명히 물결은 반대로 흘렀거든요. 근데 그 물결을 거슬러서 버틴 것뿐만이 아니라 전진을 했어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동북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큰 딜을 했다.
그거는 미중 패권 구도라고 상관이 있고 동북아의 향후 판세 변화, 최근에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북미 종전선언, 러시아까지 감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 이런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예. 자, 요번에 나온 그림을 이제 제가 확대해 본 거예요. KF-21 네이비형이죠. 이걸 보고 뭐 F-35B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모양 유심히 보십시오. 착륙하는 장면이죠. 후크에 걸려가지고 고리에. 이거는 뭐 모양도 그렇죠. 이거 FA-18 아닙니다. 예, KF-21이에요. 예. 이게 굳은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자, 이 기체는 자, 작년에 이제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이 갑작스럽게 뾰토롱한 얼굴로 KF-21 이야기 하자마자 여기 DX 코리아에서 바로 모델이 등장했죠. 이거 날개를 잡고 있었던 거. 저기 이것은 업계에서는 다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사청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 디자인에 다 감안돼 있고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정권이 덜컥 바뀌니까 이게 갑자기 항공을 안 한다 하잖아요. 응? 그게 종사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찢어졌겠죠.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일반 국민으로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많고, 이거 뭐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지난 동안 해놓은 거? 네? 과거 아유 그때 좋은 줄 몰랐네 이런 생각하시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차원은 아닙니다. 몇 개 껍질에서 몇 개 막 상처기 나고 우리 어디 뭐 긁히면 되게 아프잖아요. 죽을 것처럼. 그런데 사실 괜찮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정도고 큰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흔들기 어려운 틀이 5년이라는 기간에서는 이게 그 중에 한 사례를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 굳이 일부러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 간다면 항공모함을 보러 갔을 건데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사실 제가 물어본다면 궁금한 건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항모 추진 방식이 뭐예요? 대답은 안 해주겠죠, 그거는. 네. 자,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어요.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아마 장보고 3의 배치 3급은 그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정부 과제에서도 이미 차세대 원전입니다. 이거는 차세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차세대 원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차세대 용융 금속 기반의 고속 정식로 같아요. 자, 여기서 차세대 금속이라는 게 그 뭐 나트륨이나 뭐 납 같은 걸 열 전달 물질로 쓰는 거예요. 지금 가압 경수로에서는 그걸 이제 물로 쓰고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그런 거고,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정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원자로는 열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워낙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핵 폐기물이 엄청나게 오래 간다는 거죠. 그 방사능이 분해되다가 마른 거죠. 그게. 그러면서 차라리 핵폭탄이 나와요. 핵폭탄은 빵 터져가지고 거의 장기적으로 잔존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뭐 방사능 피폭에 의한 문제가 추가로 생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사능 피폭의 문제는 그 순간 폭발 당시 생겼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핵 발전소는 더 위험해요. 핵폭탄보다 오래 잔존하니까. 자, 그래서 고속 정식이라는 부분은 그 열 효율을 그 최대치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뜻이고 조금의 연료를 가지고도 오래 태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속 정식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제 열을 전달하는 물질, 즉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그게 고압의 물이 아니라 용융 금속을 쓴다. 그게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소형으로 만든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이제 확실한 증거로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거죠. 2022년 올해 이제 제시됐던 그 연구 과제죠. 22년 5개월 동안 하는데 시점도 묘해요. 저때 딱 우리가 장보고급 3, 대치 3를 만들 시점이고 또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봐서 기본 모델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무기 체계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40피터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에 이동이 가능하고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간 전력이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열원 발생기를 개발하기 위해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무기 체계 패키징 거잖아요. 우리가 이 차세대 원전에 대한 연구는 이미 계속 해왔어요. 자, 한번 연료를 충전해서 20년에 쓸 수 있다?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간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네. 차세대 초소형 원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걸 더 출력을 높이고 싶다? 이러면 여러 개 붙이면 돼요. 직렬 연결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확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밖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컨테이너 트럭 안에 있죠. 이게 발전소예요. 예. 여기서 60에서 한 80메가와트 정도 나오고 전기로 치면 한 20메가와트 정도 나와요. 전기 출력으로 따지면 열 출력은 60에서 80메가와트고 저것은 뭐냐 초기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국의 노틸러스가 썼던 게 그게 한 4,000톤 돼요. 우리가 5,000톤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톤수랑 비슷해요. 살짝 우리가 클 수도 있어요. 5,000톤 정도 된다면 거기에 들어갔던 원자로의 출력이 저 정도예요. 딱 맞아요.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안전도가 훨씬 개선된 형태죠. 이거 하나면은 인구 몇만 명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수소 시대에 수소 에너지와 같이 갈 공산이 아주 커요. 서로 상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린 프랑스의 팽 차세대 항모는 7.5만 톤인데 거기는 K22 원자로를 두 개 써요. 하나당 220메가와트예요. 두 개만 440메가와트예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살짝 작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한 300에서 400메가와트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출력이. 그러면 저거 이 원자로를 어차피 다 모듈화 된 거예요. 모듈화 됐기 때문에 몇 개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자력에도. 근데 이것만으로 따져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 개 넣으면은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6개 넣으면은 항공모함을 추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듈화 설계가 돼 있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용 핵 연료가 아니고 20% 이하의 상용으로 거래가 되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딴지 걸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미국하고는 합의가 돼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 환경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볼 부분이다. 예.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걸로 가고 항공모함은 일본 가스터빈으로 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전차 같은 경우도 차세대 K3 전차 뭔 이야기 나옵니까? 벌써 장갑차도 그렇죠. 수소 연료 전지 장갑차 나오잖아요. 수소 연료 전지 탱크 나오고. 그거는 마중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마중물로 국방 분야를 통해서 민간을 땡기게 돼 수요를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이 미국과의 합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소 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이 항공모함 건은 그리고 잠수함 건은 그런 거에 마중물로서도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추진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